말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굉장한 분을 또 모셨어요. 예, 핫한 분 모셨습니다. 저희 요즘에 섭외가 장난 아닙니다. 이분은 나올 때마다 저희 발칙한 경제의 순위를 한껏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죠. 자,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최상욱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상욱이라고 합니다. 최상욱 위원님이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오를 지역만 짚어주는 부동산 투자 전략. 제목이 굉장히 섹시하죠. 그렇죠. 내용은 그러니까 제목은 굉장히 섹시한데 네. 내용은 좀 더 깊이가 더 느껴져 있게 된 것 같아요. 과거에 냈던 책들에 비해서. 그 전에 있던 네. 책들은 오히려 투자 전략에 좀 가까웠다 그러면은 네네. 이번 책은 제가 읽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공간이라는 게 뭔가, 네네. 도시라는 게 뭔가 이런 걸 토대로 우리가 사는 도시라는 것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을 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거하기에 좋은 곳이 어디냐, 사람이 살고 싶은 곳이 어디냐, 네. 그곳이 옳을 곳이라는 거죠. 살고 싶어하는 곳이니까. 네네. 뭐 이런 얘기들이 담겨 있어가지고 자세한 얘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싶네요. 모셨습니다. 책 얘기 재밌는데 네. 일단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해했을 때 책을 보면은 처음 시작이 이제 일단 무조건 서울 세력권에 투자하라라는 네. 얘기예요. 굉장히 도발적인 얘기긴 한데 네네. 그럼 왜 서울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도시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느낄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책 얘기하기에 앞서서 네. 위원님께 이 책 왜 지으셨어요? 왜 쓰셨어요? 그러니까 오를 지역만 짚어주는 부동산 투자 전략. 그러니까 오를 만한 지역은 정해져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그 오를 지역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오를 지역은 계속 변화한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한 거고요. 네네. 네, 그래서 소위 이제 그냥 뭐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과거 70년대 이전에는 서울 최고의 부촌이 어디냐, 뭐 성북동, 평창도 이런 네네, 데였잖아요. 네네. 그러나 지금은 어디가 최고의 부촌이냐, 뭐 아니면 한남동, 압구정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네네네. 시대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도 이제 그 센텀시티 쪽 개발하면서 부에 이전에 한 번 있었고, 네네. 예, 그렇게 모든 도시마다 다 이렇게 변화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도시가 변해왔고,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어떤 지역이었고 지금은 이제 어떤 지역이 될 것 같고, 또 이걸 변화시키려는 계획은 또 계획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약간 그냥 이제 교양서 비슷한 저는 책이에요. 네. 권순우 기자가 왜 최상욱 위원한테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라는 질문을 했는지 몰랐는데 이것 때문이었군요. 네. 다시 질문해 주세요. 그러면 예. 이제 알겠어요. 네. 왜 무조건 서울 세력권에 투자해야 합니까? 그거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다른 지방 시장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서울 세력권이란 말은 그냥 신조어인데, 직접 만드신 말인 거죠. 신조어인데 네. 마치 동물의 세력이 있는 것처럼 이제 네. 그 서울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세력 범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통근통학을 하잖아요. 네. 예. 이게 저희는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시죠. 예. 저도 네. 인천에서 네. 회사를 몇 년이고 다녔으니까. 네, 그게 전체 통근통학자 중에서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총 통근통학자가 약 70만 명인데 네. 이 중에 한 6만 6천 명 정도만 서울로 와요. 그러니까 10%? 9%밖에 안 네네.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통근통학자의 30% 넘게 서울로 와요. 많죠. 일산 분당 사는 사람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성남이랑 고양시하고 수원시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소위 서울 세력권이 아니냐로 되게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이랑 고양시는 굉장히 서울에 연계된, 네, 실제로 네.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문화 생활도 네, 하고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로 주로 구성돼 있고, 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수원과 오히려 수원에는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고 예, 많은 네, 네, 기업들이 있고, 수원 그 자체가 약간 자급자 도시거든요. 네, 네. 영통이 그래서 또 서울과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원 부동산 가격을 보시면은요, 서울이 2013년부터 18년까지 괄목할 만한 상승을 했잖아요. 네네. 수원은 아주 조용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완전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게
지방으로 가면은요 전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이랑 경남을 저희가 많은 분들이 경남이 뭐 부산에 통근통학을 많이 하지 않을까? 네네. 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소위 김해가 됐던 창원이 됐던 양산이 됐던 그 어떤 경남의 도시도 부산으로 10% 이상 안 보내요. 네, 경남에 있는 모든 도시는 기본적으로 수원처럼 자급자족으로 돼 있고요. 예. 네, 그리고 공장이 많잖아요, 거기가. 네네네. 네. 그래서 오로지 서울과 서울 주변의 위성 도시만이 이렇게 압도적인 통근통학률을 갖고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강남이 먼저 오르면 그 다음에 성남 분당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 판교 오르고 성남 분당 오르고 그렇게 오르면은 안양 평촌 오르고 평촌 오르면은 군포 오르고 네네.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는. 네네. 예, 예. 그러나 이거는 서울과 수도권, 소위 서울 세력권 안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거의 없어요. 별개로 노는 거죠. 아까 수원시하고 서울시의 시장이 다르게 네네. 놀았다고 이제 놀았다는 표현 좀 죄송하고 다르게 움직였잖아요. 네네, 예. 마찬가지로 부산시 역시 2014, 15, 16, 17, 18 다 아주 괄목할 만한 상승을 했는데 창원과 김해는 바로 옆에 있지만 부산은 안 가요? 25% 이상 하락했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따로 놀고 있고요. 저는 궁금해지는 게 네. 사실 위성 도시를 만들 때 국가에서 처음으로 거기에 신도시를 짓겠다고 하면은 첫 번째 계획 세우는 게 물론 거기 택지도 그 마련을 하겠지만 네. 교통편 마련해 주잖아요. 예, 예. 사실 서울로 이제 오고 가기 쉽게 하거나 네네. 혹은 아니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그 위성 도시에 가서 살면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그러면 교통이라는 거는 위성 도시에도 이미 존재를 한다는 건데 서울로 네. 들어올 수 있는 교통. 네. 근데 수원에도 서울로 이어지는 교통이 있고요. 일산도 그 서울로 이어지는 교통이 있는데 왜 유독 수원은 수원대로 가고 고향은 서울과 함께 가요? 그거는요, 그 도시의 성격이 다른데요. 제가 이번 책에서 이제 그 도시에 대해서 성격을 규정한 게 네네. 그 자급자족형 도시하고 예, 자급자족형.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도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네. 그 모두 물리적 여건이나 환경적 요건이 갖춰진 그런 자급자족형 도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자급자족형 도시에 의존하는 베드타운 신도시가 있다. 네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예. 근데 왜 서울이랑 경기도에 있는 몇 개 도시들만 이런 세력권을 갖냐면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이 대부분 다 베드타운 신도시로 기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왜 베드타운 신도시로 계획됐냐? 서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입니다. 네네. 네네. 그러니까 다른 행정구역이랑 다르게 서울시는 인구 아마 약 600만 명 정도가 적합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미 너무 넘쳐버렸어요. 네. 너무 넘쳐버렸고, 그래서 서울로 통근통학을 해야 되거나 서울에서 도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는 확정이 돼버렸는데 네네. 너무 좁다 보니까 이제 빨리빨리 경기도를 이제 주거 중심의 베드타운 신도시로 만들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행정구역은 갈라졌지만 그거는 행정구역만 갈라진 거지 그 사람의 생활은 안 갈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의 세력권이라는 거를 제가 굳이 표현을 했고요. 왜냐하면 수도권이라는 말은 너무 넓어서 네네. 수도권은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니까 너무 넓었고, 소위 동탄만 가도 서울이랑은 완전 다른 시장이거든요. 네네. 이제 그 고유한 수원시랑 동탄은 같이 움직이는 거고, 네. 이제 거기 소위 삼성생활권. 동탄 세력권, 이제 도시마다 세력권을 붙인다면 뭐 동탄 세력권 아니면 뭐 그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급자족형이라는 게 나쁜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네. 자급자족형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굉장히 좋죠. 기본 수요가 깔려요. 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나의 소유니까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쵸, 그쵸. 산다는 거죠. 네네. 그 자급자족형을 꽤 요즘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제가 측면에서 예를 좀- 들면은 여기서 자급자족형의 후보 그 사례로 나오는 데가 성남시잖아요. 네네. 제가 그래서 이제 성남 세력권이 아니라 판교 세력권이라고 불러줬는데 네. 그 판교의 자급자족성이 너무 올라가서요. 참고로 지금 여의도에 있는 오피스 공실률은 15%가 넘고 네. 판교 공실률 1%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어. 그 판교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입주를 했고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자연스럽게 주택 수요가 네네.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분당이나 뭐 평촌 의왕 정도까지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서울에 있는 그 수요도 끌어올 정도거든요. 서울이라 해도 서울에 있는 통근통학자가 100% 서울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서울시에서 그 외지로 그 경기도로 통근통학하는 사람도 벌써 12%나 되는데요. 네. 성남시로 제일 많이 보냅니다. 성남시가 이제 굉장한 그 작은 산의 봉우리가 되어서
그 판교를 중심으로 한 자급자족 그거를 이제 거의 구축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광교도 자급자족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제 책 홍보라서 좀 죄송하지만 책에는 그 괜찮습니다. 도시마다 네네. 도시마다 이제 주택 면적이 몇 프로냐, 또 업무 시설 면적이 몇 %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네. 해주실 수 있어요? 사례를 하나 들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가령 그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들, 예. 뭐 분당, 그다음에 일산, 그리고 네네. 이제 평촌, 중동, 삼본 이런 일기 신도시들은 저희가 도시를 만들 때 뭐가 제일 넓을 것 같습니까? 그 도시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주거타운이요. 예, 주택이 제일 넓죠. 네. 근데 그런 질문 갑자기 그렇게 답변하니까 굉장히 재미가 없네요. 사실은 실수한 건가요? 아니요. 사실은 저희가 도시에 있는 도로 있잖아요. 네네. 도로 인프라. 면적이 전체 도시 면적의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0%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예, 거의 정확하세요. 그 저희 도로가 자동차가 이용하는 광폭도로여가지고요. 네네. 그 도시를 이렇게 저희가 도로를 선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도시 전체 면적 비중의 20%를 넘게 도로가 먹어요. 도로가 그렇게 커요? 네, 도로 엄청 넓어요. 그래서 농담처럼 일각에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이 나와서 도로가 다이어트가 된다면 그런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추가적으로 구도심에 생기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요. 도로가 20%를 먹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공원이 있어서 공원이 또 한 20%를 먹어요. 오, 그래서 꽤 되는구나. 그 도시에 저희가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도시의 60%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 40% 정도를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네.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는 일기 신도시 왜 만든 겁니까? 집 지으려고 만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택으로만 평균 34%를 깔았고요. 다 집이네 다. 네, 그래서 6%가 남았잖아요. 네네. 그거를 보통 도시마다 6에서 8% 남는데 그거를 이제 상업 그리고 근린상가 같은 이제 상업 그렇죠. 시설이랑 뭐 업무 슈퍼, 시설을 병원, 지어야 네. 자급자족화가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근린상가는 들어갔는데 네. 그 업무 시설이 그 당시에는 경기도로 안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주상복합이라는 게 뭡니까? 그 밑에 그쵸. 상가에. 상가에다가, 위에는 결국 주택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 일기 신도시의 상업 용지에는 대부분 다 주상복합이 들어가서 음. 그 용도 구획상으로 원래 업무 시설 들어가야 되는 영역들도 다 결국 기승전 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일기 신도시만 이런 게 아니고 이기 신도시, 저희가 말하는 위례시, 하남 미사, 김포 한강 신도시, 파주 운정 신도시, 동탄 신도시를 포함한 이기 신도시도 다 주택 면적이 평균 32%이고요. 압도적으로 많구나 주택이. 네네, 예. 주택이 가장 많죠. 왜냐하면 택지개발 촉진법의 번 목적이 주택 공급을 확충하려는 거기 때문에요. 목적에 맞게 당연히 그렇겠네요. 네, 네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예외가 있잖아요. 이게 광교가 네. 주택이 18% 정도? 오. 네. 나머지를 그럼 뭐가 채워? 나머지는 그 도시 기반 도시 지원 시설이라 해서 업무 시설로 채워졌어요. 업무 시설이라는 게 일자리예요, 일자리. 네, 업무 시설이 결국 일자리거든요. 네네. 이게 제가 말한 자급자족형 도시라는 거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결론 면적에서 달라지는 거죠. 그 토지 이용 계획상에서. 그래서 광교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광교가 처음 분양할 때 이걸 지적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 없겠죠. 지금 제가 과천 지식정보 타운이라고 그 과천시는 참고로 엄청난 베드타운 신도시이고요. 네네네. 네, 과천시 밑에 지식정보 타운이라는 신도시가 생기거든요. 네. 여기도 여기는 주택 면적이 넓어요. 그 주택 여기 여전히 한 32% 똑같아요. 그러나 업무 시설 면적이 또 한 20% 들어가거든요. 왜 이렇게 많아요? 공원이나 다른 부분을 줄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기반 시설이 60 정도 들어가서 이걸 너무 하다 보니까 뭐 나머지가 40밖에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 지을 때는 공원을 줄이든 뭐 다른 걸 하더라도 이제 다른 지원 시설이랑 업무 시설을 많이 지어서 소위 일자리를 만들고 자급자족형으로 기획을 하는 게 요즘 트렌드이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도시하고 소위 하남 가밀지구라는 공공주택 지구가 있잖아요. 예, 네. 예. 말 그대로 하남 가밀 공공주택 지구는 주택 공급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두 도시의 성격이 완전 달라요. 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곡 얘기도 해주세요. 마곡이랑 판교 얘기를 하드리면은 이 모든 시작은 판교가 열었고요. 네. 네, 그 판교는 택지 개발로 만들었는데 LH가 그동안 몇십 개의 택지 개발 신도시를 만들고 나니까 이렇게 계속 베드타운으로만 네네. 그 조성이 되니까 최초로 LH가 자급자족형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판교에서 이제 이런 모델을 한번 해보거든요. 테크노밸리. 네, 판교 테크노빌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게 면적으로는 한 8%쯤 되는데 판교는 9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엄청나게 넓은 도시입니다. 거기를 이제 그 테크노밸리 지역을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디자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좋아야지. 채워지는 게 중요한 네, 네, 거잖아요. 그럼요. 실제 기업이 채워지니까 소위 이제 그 업무 시설 효과, 자급자족 효과가 나오기 시작해서 네. 이제 판교가 그런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 광교가 따라하고 과천 지정부타운이 따라하고 서울시도 서울도시공사가 있잖아요. 네네. 예. 서울도시공사가 마곡지구를 개발할 때 이제 판교를 벤치마크해서 마곡은요 업무 시설 면적만 32%예요. 와. 주택은 16% 있고 공원을 줄였어요? 거기 마곡은 공원이 거의 없어요. 마곡 신도시 안에는 그래서 도로를 줄일 수는 없을 거고. 네, 도로는 거의 기본적으로 20% 이상 네네. 들어가는데 그래서 마곡 업무 시설이 거의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어. 마곡이 만약에 채워지면은 지금 채워지고 있는 단계잖아요. LG가 엄청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나 여전히 엄청 넓다. 그래서 마곡이 진짜 실제로 다 채워지게 되면은 이제 그 마곡에 있는 엠벨리 아파트 면적 16% 되는 걸로는 그 수요를 잡을 수가 없고요. 회사 가까운 데 살고 네, 싶은 무조건 사람들이 넘치게 돼 기분이 있어요. 있는 거예요. 네네네. 저는 그래서 그 최상욱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어떤 계획기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집을 사려고 할 때 그럼 어떤 특성이 있는 지역에 가서 집을 사야겠다라는 마음속에 좀 아웃라인을 이제 그리게 됐어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네네. 드는 생각이 일단 만약에 제가 수치적으로 그 지역의 업무 지구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안다면 네. 보니까 수원시의 경우에는 그 물론 자급자족은 가능하지만 업무 지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도로인 것 같아요. 거기 도로가 엄청 넓어요, 진짜. 네. 아무튼 업무 지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서울에 있는 서울세권에 있는 사람들이 수원으로 굳이 오려고 하지 않고 수원 내에서 굳이 그 직장을 다녀야만 하시는 분들만 존재하다 보니 부동산이 그렇게 화랑이 아닌 지역인 것 같고 다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게 저는 이제 네네. 속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각자 자급자족형 도시를 이제 산봉우리로 표현하면 네네. 그 서울이라는 자급자족형 세력권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그렇죠. 산봉우리일 수밖에 없고 너무 네네. 많은 영역이 있으니까 판교는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웅비하는 그런 작은 산봉우리이고 네네. 이제 그리고 수원이나 광교나 다 이제 고유한 산봉우리 사이즈가 있죠. 네네. 그래서 그게 아. 시장 사이즈라고 설명해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소위 그 지역에서 어떤 의미로는 뭐 평균 주택 가격이 어디 정도 올라가거나 그런 주택 수요량 볼 때 어디까지 봐야 되거나 이런 걸로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재밌는 거는 도시는 또 연결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도시 간 연결을 통해서 또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가장 가격 상승이 가팔랐던 도시들은 서울 세력권이라는 말은 의존적이었다는 말이거든요. 네, 네, 예. 그 그렇죠. 의존 네, 네. 대신에 시장은 컸다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서 자급성을 가진 도시들이 가장 상승폭이 컸어요. 이게 이렇게 큰 그림이 도시 있었군요. 계획은 아니지만 혁신 도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지방에다가 네네. 막 내려보내고 막 그랬던 예. 거. 그런 것도 그 지방 그 도시에 어떤 영향을 좀 줬었나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오히려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더 악재로 작용을 했어요. 왜냐면 혁신도시 자체는 고유한 소위 이제 자급자족 세력권이 생겼는데요. 예. 네. 그게 바로 구도심에 붙어버려가지고 구도심에서 그냥 출퇴근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너무 넓게 아니면은 너무 과잉 개발된 효과를 좀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아니면 성남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원도심이 재생이 되잖아요. 그쵸. 시대에 맞춰 집이 공급됐다가 다시 아파트로 바뀌고 이러면서 그 자급자족 세력권 있는 도시는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원도심을 약간 방치하고 예. 신도시를 이렇게 건설해서 이게 자급자족이야. 그러니까 뭐 다 넘어와라. 약간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도심의 재생은 이제 약간 멀어지고 이제 여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점점 소위 약간 황폐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저도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하고 있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좀 이렇게 전망이라 그럴까? 뭐 그런 걸 해보자면 좀 어떻게 좀 보세요? 뭐 엄청 원래 거대한 질문일수록 지금 그 답을 쉽게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장기 우상향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왜냐면은 다른 외부적인 변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적인 변수인 수급
수급을 봤을 때는 네네. 이제 미스매치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장기 우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정부의 정책들을 더 디테일하게 뜯어보면은 이제 이런 거거든요. 자가는 면적에 제한 없이 갖고 싶은 대로 가져라. 예. 그러나 투자로 여러 채를 갖고 있다면 네, 무조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고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네, 네, 네. 이런 거거든요. 좋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가 중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형평 선호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85 미만의 주택은요. 잠재적으로 준공공 임대주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나 네.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그 누구도 등록을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거 아시죠? 그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등록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요. 예, 예. 임대주택 등록을 하더라도. 네.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 등록을 하더라도 그게 주택수에서 빠지지 않고 여전히 주택수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예. 임대주택 등록하는 이유가 이제 뭐 양도세 절감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뭐 그런 혜택이 전혀 없으니까 아무도 대형평 등록 안 하시겠죠. 근데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압구정 구현대를 한번 봐봤는데 네네. 압구정 구현대 전용 면적 160제곱미터에 공시가 16억짜리를 누가 등록을 하셨어요. 준공공으로. 네,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그건 잘못하신 거죠. 실수하신 거. 잘 모르고 잘 모르고. 네, 실수하신 거죠. 그러나 대부분은 다 잘 하고 있거든요. 다 대부분 85 미만으로 등록을 다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자가를 선택하게 된다면은 약간 먼 그림으로 봤을 때 결국 극단적으로 가정하면은 85 미만 주택은 올 임대 등록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자가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다 임대 등록 될 수도 있는데요. 85를 초과하는 면적들은 누구도 등록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그 85 이상 면적이 많은 단지는 자가 중심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것들이 대형평 강세로 약간 연결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냥 옛날 생각에 젖어서 제가 뭐 부동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옛날 생각에 젖어서 그냥 1인 가구, 2인 가구 늘어나고 핵가족화는 계속 될 거고 뭐 그러니까 여전히 소형평형의 수요 그러니까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그 규모 이하가 계속 잘 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대형 평수에 대한 기대감을 오히려 가져 또 된다는 왜 이렇게 이거를 말하기가 어렵지? 신규 주택 수요는 네네. 1, 2인 가구로 나타나는 건 맞는데요. 네. 그러나 저희는 연평균 신규 주택 수요를 평균 40만에 이제 편차가 변해서 7만 호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인데 기존 주택도 2천만 호나 있잖아요. 네, 네. 그 기존 주택에서도 또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네. 그분들이 더 큰 집으로 가려는 니즈는 있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거를 수치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의 바닥 면적의 17억 제곱미터이고요. 그거를 5,100만으로 나누면 인당 33제곱미터를 쓰고 있고요. 네네. 이 33제곱미터는 OECD 꼴등이거든요. 네, 뭐 미국 같은 경우 33제곱미터니까 말이 편하네요. 10평이잖아요. 네네. 10평. 미국 20평. 유럽은 평균 15평. 옆 나라 일본 13평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면적이 가장 좁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3인 가족이다. 그러면 의외로 33 곱하기 3에서 100제곱미터에 살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85제곱미터 전용의 발코니 확장을 하면은 한 110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3인에 약간 적당하다는 건데 지금 평균인데 이게 저희가 1년에 1제곱미터씩 늘고 있어가지고 이제 아마 몇 년 지나면은 인당 40에서 45 이렇게 쓰게 될걸요. 그러면 그럼 자연스럽게 대형평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인 가구만 느는 건 아니고요. 2인 가구나 뭐 이런 부분도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형평이 공급된 거 대비해서는 이제 공급이 너무 적으니까 이런 선호도는 흐름이고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대형평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너무 아쉽지만 최상욱 위원이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칙강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